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동기 발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딱 이게 나오죠. 동기 발전기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동기 발전기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까가 쫙 나와요. 책 보시면은 회전자에 의한 분류. 자, 두 번째는 회전자 형태에 의한 분류. 그리고 원동기에 의한 분류. 그리고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전자에 의한 분류. 자, 회전자에 의한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회전자에 의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다. 보시면은 자, 회전자에 의한 종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 회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무엇이 회전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동기 발전기는 계자가 회전한다면서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계자가 회전하는 게 뭐다? 동기 발전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죠? 계자가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특수하게 전기자가 회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도자형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유도자라는 애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회전자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야, 뭐가 회전한다고? 계자가 회전한다고. 자, 회전 계자형이 있습니다. 회전 계자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자가 회전한데, 회전하는 애가 전기자래.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이 있습니다. 전기자도 아니고 계자도 아니고 유도자가 회전한대. 그래서 유도자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전자에 의한 분류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 그렇죠. 제가 항상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동기 발전기는 회전 계자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회전 전기자형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특수한 경우다. 특수한 경우다. 뭐 소형 발전기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소형 발전기입니다. 당연히 소형 발전기가 돼야 돼요. 왜 당연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조금 이따가 회전 계자형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형 발전기인 경우는 오케이, 전기자가 돌아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도자형은 뭐랄까요? 자, 유도자형은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는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고주파 발전기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준다? 유도자형을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유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도자형은 뭐가 돈다 했어요? 유도자가 돈다고 했어요. 그럼 계자랑 전기자는 뭐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자, 계자와 전기자 친구들은,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전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안 움직인다고요. 얘는 계자가 움직이고 얘는 전기자가 움직이고 얘는 둘 다 고정인데 유도자가 움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전 계자형을 쓴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왜 하필 회전 계자형을 일반적으로 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문 가지셨죠? 저만 가진 거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왜 회전 계자형을 쓸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계자가 돈다 했죠? 자, 그런데 유기기전력은 어디서 나와요? 유기기전력은 전기자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삼상이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그리고 가운데 계자가 있죠.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빼서 단락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단락을 시켰어요. 왜? Y결선이니까. Y결선의 중성점 이렇게 단락을 시켰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하나씩 어떻게 해줘요? 빼줬죠. 자, 여기서 하나를 빼주고, 자, 여기서 하나를 빼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하나를 빼주고 했죠. 그리고 중성선 N선까지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N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얘를 L1, L2, 뭐 L3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자에서 뭐가 나와요? 유기기전력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전기자에서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 화력, 수력, 원자력에 쓰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자에서 어떠한 전압이 나와요? 아주 막 대전류, 고전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계자라는 친구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작이라고 해서 직류 성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전기자에 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작을 거 아닙니까? 소전류. 저전압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를 돌리는 게 더 안전하겠어요? 이렇게 큰 전류와 큰 전압이 나오는데 전기자를 돌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계자를 돌리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 계자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것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자, 또 갑니다. 자, 전기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자는 무슨 결선을 한다고 했어요? 자, Y결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Y결선. 왜 Y결선이냐고 하신다면은 방금 그렸잖아요. 이게 Y결선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랬기 때문에 Y결선이란 말은 자, 우리가 여기서 선을 몇 개를 뽑아냈어요? L1, L2, 중성선 N, L3. 전기자의 선을 몇 가닥? 4가닥. 계자에서는 2가닥 아니에요? 계자에서는 2가닥이죠.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4가닥짜리를 돌리는 거랑 2가닥짜리를 돌리는 거야. 뭐가 더 쉬워요? 이게 꼬일 거 아니야? 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닥이 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자가 뭐하다? 회전 계자로 쓴다. 그러니까 얘를 돌려주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뭐 구조적으로 간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계자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2가닥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또입니다. 자, 또 전기자. 계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권선이죠. 권선. 얘는 권선이에요. 계자는 뭐예요? 철심입니다. 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철 그 자체잖아요. 얘는 권선이잖아요. 딱 봐도 이 철덩어리가 더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튼튼하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준다? 계자를 쓴다고요. 뭐 어렵지 않죠?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 이게 뭐하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출을 푸시면 반드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거 뭐 암기할 것도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한번 분류를 해볼까라고 책을 봤더니 회전자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전자 형태. 회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회전 계자형이니까 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다. 몇 가지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네, 회전자 형태에 따라 회전자 형태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하나는 이렇게. 뭔가 뭐 돌극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만 느끼나요? 예,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뭔가 원통 같은 느낌이에요. 예, 책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죠. 예, 실제로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자, 생긴 게 다르다고요. 생긴 게. 계자가 생긴 게 어때요? 얘는 뾰족뾰족, 뭐, 이게 세로로 길고, 얘는 그냥 원통 둥글둥글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돌극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돌극 안 되어 있잖아요. 얘가 돌극되어 있잖아요. 돌극은 뭐예요?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비돌극형.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동그란 원통형이다. 원통처럼 생겼구나 해서 원통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돌극되어 있네. 그래서 비돌극형의 반대인 돌극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원통형이 아니라 얘는 뭐 철극형이다 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철극형.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봤더니 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극이 되게 균일해요. 왜? 자, 공극이 균일하다. 왜요?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보세요. 원통형이거든요. 공극은 뭐예요?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일정하잖아요. 원통형이니까. 얘는 여기는 좁아요. 여기는 좁네요. 근데 여기는 넓죠. 불균일하다고요. 공극이 불균일하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고속기에 쓰입니다. 고속기. 그럼 얘는 뭐예요? 반대니까 저속기에 쓰이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극수가 작겠죠. 그래서 뭐 2극이나 4극에 쓴다고 합니다. 얘는 극수가 당연히 많겠죠. 선생님, 뭐, 어떻게 당연히 해요? 당연히죠. 자, 왜?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기 속도 공식 NS는, 자, 뭐가 돼요? 120 주파수 F에다가 뭘 나눴어요? 극수 P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럼 F는 일정하고, P랑 N은 반비례죠. 따라서, 고속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극수가 작아야겠죠. 저속기에서는 극수가 커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리액턴스 성분을 보자고요. 자, 이 전기자라고 하는 친구도 권선이잖아요. 코일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회로이온 시간 때도 배웠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리액턴스. 전기자에서 리액턴스 L 성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성분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하겠죠. 이 자속이 어떻게 돼요? 결국 L 성분이고. 왜? 이 자속은 어떻게 생겨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뭐라고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국 L 성분이 되고 우리가 L은 헬리죠. 옴으로 바꾸면 J 오메가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속이 방해를 하는데 뭐를 방해해요? 주자속을 방해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직육이 때 했던 얘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러한 친구를 뭐라고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주자속을 방해하는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가 뭐라 했어요? 전기자에서 발생을 한다고요. 주자속을 방해하는 친구가. 자, 그 말은 지금 뭐라 했어요? 자,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전기자에서 방해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계자죠. 맞죠? 노란색이 계자죠. 하얀색이 그 전기자죠. 얘 사이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주자속이 더 줄어들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으면 영향을 좀 덜 받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극이 제일 좁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여기, 요 부분이네. 왜? 공극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는 제일 넓죠. 그럼 요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하면은 X, D 해가지고 직축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X, Q라고 해서 횡축 가로횡이니까 횡축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직축 리액턴스가 클까요? 횡축 리액턴스가 클까요? 당연히 횡축 리액턴스보다 직축 리액턴스가 커야겠죠. 왜? 공극이 작으니까 얘가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XD보다 XD가 뭐보다 크다? XQ보다 크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기출에 이게 그냥 답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XD가 있을 거고 XQ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볼 것도 없죠. 빨간색 해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여기가 XQ가 되겠고 여기가 XD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공극이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겠죠. 얘는 뭐 영향을 안 미칩니다. 맞죠?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얘네들을 그 유기전력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도할 때 완전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공기업에서도 자주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가수비 아시죠? 가수비. 비군이 비군 누구 군 하잖아요. 민수군 뭐 이런 거죠. 비군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대요. 자, 이게 뭔 말이야? 자, 비군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대요. 그러면은 비돌극형은 공극이 균일하고 고속기구나. 국수는 어떻게 해요? 국수는 이 공식 알잖아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반대니까 잊지 않겠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자, 원동기에 의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원동기에 의한 분류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로 발전기를 수차 발전기냐, 증기로 만드는 터빈 발전기냐, 뭘로 만들었느냐 전기를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도 돼요. 하지만 좀 그러면 좀 너무 성의 없잖아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원동기에 의한 분류. 원동기에 의한 분류. 이거 할 거 없죠. 뭐라고요? 수차. 야, 물로 해. 터빈은 뭐예요? 증기로 해. 또 뭐 있어요? 엔진. 엔진으로 해. 이런 거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원동기에 의한 분류잖아. 그냥 네 번째.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냉각 방식. 이거는 뭐예요? 자, 제가 설명 다 했던 거죠. 우리가 냉각 방식 중에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요? 수소 냉각 방식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냉각 방식을 하니? 여러 동기 발전기들이 있을 건데, 야, 나는 이렇게 이런 거죠. 나는 공기 냉각 방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공기 냉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냉각, 유냉각,
순행각은 뭐예요? 물로. 유냉각은 뭐예요? 기름으로.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수소, 가스, 냉각발생. 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공기냉각은 뭐 그냥 소형, 중형, 대형에서 다 쓰이는데 대형은 뭐예요? 저속기에서만 쓰이고, 자, 순행각, 유냉각, 가스냉각은 뭐다? 대형기, 그런데 고속기에서 쓰인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당연한 거죠. 원동기는 뭐 수차를 터빈, 엔진, 냉각 방식, 냉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분류 방식은 요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전자의 의한 종류와 그리고 회전자 형태에 의한 종류가 뭐다?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기 발전기 이론이죠.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법은 여러분들 직육이 때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하실 건데 동기발전기에서 해당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층권과 이층권이 나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층권과 이층권은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앞에서 다 배웠죠. 자, 이렇게 슬롯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슬롯이 있습니다. 자, 요 슬롯에 뭐가 들어가요? 권선이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권선이 하나 들어가면 뭐예요? 단층권이고 두 개 들어가면 뭐예요? 이층권이라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기에서는 뭐를 쓴다? 이층권을 쓰는구나.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권, 파권, 세권 뭐 이런 데이 나갑니다. 자, 중권. 이것도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권, 파권, 세권 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권, 파권은 여러분들이 직육이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우리가 동기기에서는 중권을 주로 쓰는구나. 그럼 파권은 극수가 좀 많을 때, 극수가 뭐 할 때, 많은 때 쓴다. 세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고 일부 유럽에서 쓴다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일부 유럽에서 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층권, 이층권, 중권, 파권, 세권 요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집중권과 분포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절권과 전절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해당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동기 발전기를 그려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총 슬롯수 한번 보겠습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이 동그라미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아까 단층권, 이층권, 건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슬롯수가 되는 거고, 하나씩 세보면은 총 18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저게 슬롯이구나. 그래서 총 슬롯수는 18개구나.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극수 한번 볼게요. 극수. 자, 극수는 우리가 P라고 나타내죠. 극수는 몇 개일까? 라고 봤더니 여기는 N극 1개 있죠. S극 1개 있죠. 총 몇 개? 2개다. 그래서 2극 발전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수 한번 볼까요? 자, 상수라고 되어 있고, 자, 소문자 M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수는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뭐예요? 3상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매극.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노란색 여기 있네요. 자, 매극. 자, 매극이 뭐예요? 매극마다. 그리고 매상. 매상마다. 매극, 매상, 슬롯수라고 합니다. 매극, 매상, 슬롯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매극마다,
매상마다. 극은 당연히 여기에 말하는 극수고 상은 여기에 말하는 상수가 됩니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고 하고 얘는 소문자 Q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뭘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매극이니까 하나의 극당, 하나의 극당 슬로스를 해볼게요. 자, 하나의 극당 슬로스는 뭐예요? 하나의 극당 슬로스는 몇 개예요? N극의 슬로스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9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 슬로스의 반이 될 거 아니에요. 매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이 뭐예요? 3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 9개를 3개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3개로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극, 하나의 극에, 하나의 상, 지금 3상이죠. 하나의 상에 슬로스 몇 개예요? 3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답이 3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우리가 일단 매극의 슬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총 슬로스가 몇 개였어요? 18개였죠. 총 슬로스가 18개였는데 한 극당, 그러니까 한 극당 슬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2를 나눠줬죠. 왜? 2극이니까 따라서 극수를 나눠줬죠. 자, 그럼 요까지 했을 때가 우리가 9개였죠. 9개였는데 걔를 3상이니까 몇 개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야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극수에다가 뭘 해준다? 상수를 해줍니다.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이 공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슬로스가 우리가 몇 개예요? 18개고 극수는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상수는 3개죠.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3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가져가면 되고, 자, 이것도 하나 볼게요. 총 고일수가 있어요. 총 고일수. 총 고일수를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총 고일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코일이라는 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선법을 배울 때 여기로 넣어줘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코일은 몇 개예요? 자, 여기서 코일은 몇 개예요? 코일은 1개가 됩니다. 코일은. 하나가 되죠. 이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도체는, 자, 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여기가 하나고요. 여기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도체는 몇 개예요? 도체는 2개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코일 1개당 도체는 2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체의 2분의 1하면 코일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총 코일수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도체수를 뭐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눈 게 뭐다? 코일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도체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도체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총 슬로스에 총 슬로스에다가 층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2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은, 총 슬로스, 층수는 뭐냐면 우리가 2층권, 단층권 할 때 그거예요. 2층권은 층수가 2고 단층권은 층수가 1개겠죠. 자, 제가 아까 슬롯에 뭐가 들어간다 했어? 권선이 들어간다고, 도체가 들어간다고요. 그 말은, 자, 슬롯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여기에 도체가 몇 개 들어? 2층권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총 도체수는 6개가 되죠. 왜? 총 슬로스가 몇 개예요? 3개야. 이 3개당 몇 개가 들어가? 2층권이면 2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총 슬로스에다가 층수를 곱한 거라고. 그게 뭐다? 도체수가 되는 거고, 도체수를 2로 나눈 게 뭐다? 총 코일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총 코일수는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뭘 배워보겠다. 집중권과 분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권 vs 분포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이 용어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권 뭔가 집중해야 된다. 분포 뭔가 퍼져야 된다. 요 값만 잡고 가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볼게요. 제가 뭘 그릴 거냐면은 자,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그릴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요. 자, 그러니까 매 극마다 매 상에 슬로스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몇 개요? 3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개를 일단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대로 슬롯을 그러니까 몇 개를 그리겠다? 3개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한 세트 더 그려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요. 뭐랑? 집중권이랑 분포권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세트를 더 그려보겠다라는 말인 거죠.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집중권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집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이 어떻게 됐다? 집중적으로. 자, 다시 얘기해서 이 전기차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디에? 여기 슬롯에다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주는데 집중권은 집중해서 넣어준다고요. 한 곳에다가 어떻게 준다? 다 모아준다고요. 자,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아까 몇 개였어요? 한 개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슬롯에다가 권선이 한 개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싹 다 들어간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집중적으로 넣는 애를 집중권이라고. 분포는 뭐예요? 그러니까 분포하겠죠. 분포 어떻게? 3개를 이렇게 나눠서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집중권과 분포권, 저 칠판 분필점 가져올게요. 에서 자, 우리는 뭘 씁니까? 바로 이 분포권을 씁니다. 결론은 뭐예요? 분포권이 이겼다는 거죠. 분포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 쓰고 얘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일단 집중권과 분포권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첫 번째 분포 개수, 두 번째 매극 매상의 슬로스 설명드렸죠. 총 코일수 설명드렸죠.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조금 이야기가 재밌게 전개가 돼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 책에 뭐라 되어 있어요?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분포권을 우리가 쓰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분포권을 쓰냐면요. 이 친구를 쓰게 되면은 고조파가 제거돼요. 자, 고조파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조파가 제거되어서 이쁜 우리가 파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누설 리액턴스가 작습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이 또 리액턴스란 친구가 또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항상 전기기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회로랑 자기약을 해주시면은 또 편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어차피 모를 수도 있어. 배워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리면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왜 작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 자기약 때 이러한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공식이죠. 이 L이라고 하면은 뭐였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장난이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사실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L분의 뮤 SN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L이라고 하는 성분이 뭐랑 비례해요? N 제곱이랑
비례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L이라는 성분이 N제곱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친구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J 오메가 L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결론은 뭐다? 어차피 J 오메가는 상수니까 이 리액턴스는 결국 L에 비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L은 결국 뭐야? N제곱 비례한다. 결론은 뭐야? 이 누설 리액턴스라는 친구가 누설 리액턴스가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누설 리액턴스는 리까지만 적을게요. 칠판이 좁아서. 리액턴스는 어디에 비례한다? N제곱에 비례한다고. 자,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니 여기 볼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분포권이 집중권이죠. 집중권이 지금 건선이 몇 개? 3개죠. N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L이 3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9가 되죠. 얘는 1개죠. 1제곱이죠. 얘는 뭐예요? 1제곱이죠. 얘는 뭐예요? 1제곱이죠. 더해요. 그럼 뭐가 돼요? 3이 되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누설 리액턴스가 얘가 더 많겠네요. 얘는 작겠네요. 그래서 뭐하다? 작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살짝 지우고요. 여러분들 이건 설명이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열 발산이 고르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죠. 열 발산이 고르다. 왜? 열이 나더라도 얘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르게 되겠죠. 얘는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포권을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집중권에 비해 자, K D배만큼 유기전력이 뭐하다?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초록색은 뭐예요? 다 장점입니다. 장점. 자, 그런데 파란색은 뭐예요?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다? 장점이고 얘는 뭐다? 단점이라는 거예요. 왜 유기전력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안 좋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장점이 더 많으니까 쓰는 거겠죠. 자, 이 무슨 말이냐? 집중권에 비해서 KD배만큼 유기전력이 낮다. 그럼 KD는 뭐예요? 1보다 작겠네요. 왜? 1보다 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1보다 작은 친구일 겁니다. 어쨌든 KD배만큼 유기기전력이 생산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권이 100이에요. 예를 들어 100V를 만들어내요. 근데 KD가 집중권, 얘는 이제 뭐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분포권 계수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자, 분포권 계수가 0.9, 1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얘가 100V를 만들어내면 얘는 90V만큼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이 친구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많아서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분포권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포권 계수. 자,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공식, 지금 제가 써드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쭉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다?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격증 시험 치는 데 있어서 공식만 기억하셔도 돼요. 요거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개념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한다? 공부를 할 때 뭐 응용이라던가 이해력이 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분명히 아까 전에 집중권과 분포권을 배웠습니다. 이 계수는 집중권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분의 뭐가 된다? 분포권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값이
될 겁니다. 당연히 집중권의 유기기전력이 분포권의 유기기전력보다 크다 했죠. 얘가 더 단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KdV만큼 감소한다고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공식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기기전력을 구할 겁니다. 구한 다음에 KD를 곱해줄 거예요. 왜? 집 분포권에서의 유기기전력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기기전력을 구하게 되면 집중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포권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집중권 유기기전력 곱하기 K를 하면은 집중권 유기기전력 없어지고 분포권 유기기전력이 남잖아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공식이 만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분수 형태죠. 자, 분수 형태입니다. 자, 분수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밑에 사인이 들어갑니다. 사인. 2n분의 파이. 2n분의 뭐가 된다? 파이가 됩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2n분의 파이. 위에도 똑같이 사인 2n분의 파이가 됩니다. 다시 2n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m은 뭐예요?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2n분의 파이 분의 사인 2n분의 파이.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q를 기억합니다. q가 뭐라고 했어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고 했죠. q는 무조건 밑에 붙습니다. 뭐라고요? q는 무조건 밑에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수의 밑에 여기죠. 분수가 또 뭐 있어? 요 안에 있네요. 요 밑에. 그러니까 완전 밑에. 요 밑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냥 수치 m 값 주고 q 값 주고 계산해라 이런 것도 왕왕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식이 왜 나왔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집중권에서 유기전력을 구하고 분포권에서 유기전력을 구해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유도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자, 집중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집중권에서의 유기기전력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집중권에서의 유기기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권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슬롯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었을 때 한 곳에 어떻게 된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상차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다?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나왔으면 여기서도 이만큼 나오고 여기서도 이만큼 나올 겁니다.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하는 거 E1, E2, E3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유기전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려면은 자, E1 그리고 E2 그리고 E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랬을 때 얘의 총 유기기전력 값은 3 뭐 E1, E2, E3 뭐 어차피 크기는 같으니까 3, 2가 되죠. 자, 그런데 3은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렸지만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뜻하는 거죠. 제가 뭘 그렸어요? 얘를 뜻하는 거죠. 얘가 뭐라 했어요? Q라고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된다? Q가 되는 거죠. Q에다가 뭘 곱했다? 1을 곱한 겁니다. 1을 곱한 거. Q는 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3개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식을. 그래서 QE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포권 구해보면 되겠죠. 분포권. 네, 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도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수능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여기 각도를 x라고 해볼게요.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구하고 싶다. 자,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 x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뭐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사이각을 세타로 주고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이 길이는 이 x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고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증명 쉽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을 수직 2등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각도가 뭐가 돼요? 요 각도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2분의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돼요? x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맞아요. x 사인이잖아요. x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고요. 이 값이 된다고요. 요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 사인 2분의 세타로 정의하는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지금부터는 유도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역시도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씩.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크기는 다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위상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왜 위상차가 나타나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로 와볼게요. 자, 원래는 집중권을 한 개만 있으니까 위상차가 안 나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위상차가 나냐면은 자, 요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고,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뭐 중심으로 이어볼까요?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게 E1. 여기서 발생하는 게 E2. 여기서 발생하는 게 E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대로 가져오면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E1이 이렇게 되고요. 자, E2 이렇게 되고요. E3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다? E1. 다시 E1, E2, E3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E1, E2, E3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각도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E1 더하기 E2 더하기 E3는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왜? 벡터의 시점과 벡터의 종점을 이뤄준 게 뭐다? E1 더하기 E2 더하기 E3가 요 빨간색 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을게요. 이 각도를 알파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각도는 몇 도가 돼요? 3알파가 될 거예요. 맞아요. 3알파 왔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또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 이 Q가 되는 거죠. 그 3이라는 숫자는 결국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뜻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정의를 할 때 우리는 일반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전체를 뭐라고 일반화 시켜준다? Q알파다 라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길이를 X라고 넣어볼게요. X라고 넣었을 때 지금 이 빨간색 유기기전력 E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한다?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자, EX의 사인 2분의 Q알파가 되겠네요. 맞죠? Q알파가 될 겁니다. 뭐가? 여기에 길이가 다 구했죠. 자, 그러면은 요 X가 또 문제입니다. 자, 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저걸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가지고 온 겁니다. E1이죠. 여기는 E1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우리가 X라고 놨죠. 자, 그리고 이걸 뭐라 했어요? 알파라고 놨죠. 이랬을 때 E라고 하는 친구는 2X 사인 2분의 알파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x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된다? 2 사인 2분의 알파분의 뭐가 된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x를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에 x가 어떻게 돼요? 2 사인 2분의 알파 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인 2분의 q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 알파입니다. 알파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 겁니다. 맞죠? 그럼 알파는 몇 도예요? 자,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여기 전체 몇 도예요? 요까지는 180도죠. 180도인데 극수가 슬로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니까 9로 나눠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 180도를 9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시도 이 9라는 숫자는 뭐예요? 일반화가 안 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 9라는 숫자는 뭘 뜻해요? 매극 슬로스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매극당 슬로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 한극에서의 전체 슬로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극 매상당 슬로스 아시죠?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고 하는 것은 총 슬로스의 총 슬로스에다가 매극이니까 극수, 매상이니까 상수를 곱했는데 이 숫자 9라는 것은 매극당 슬로스죠. 매상당이나 매극당 슬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해준 거예요? 상수를 한 게 뭐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9라는 숫자가 나온 공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뭐예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는 뭐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qm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2 날라가죠. 그리고 알파는 뭐라 했어요? qm분의 파이. 알파는 qm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qn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파가 뭐라 했어요? qn분의 파이. qn분의 파이. 자, q가 어떻게 돼요? 날라가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저 공식이랑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사인 2mq 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분의 요게 올라갈 겁니다. 사인 2m분의 파이죠. 요거를 뭐라 해줬어? 1을 곱해준 거죠. 이게 뭐다? 우리가 분포권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집중권 Q2분의 뭘 해주면 된다? 이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다 구했죠? 자,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KT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이 D가 뭐예요? 디스트리뷰트가 뭐예요? 분포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가 나오는 겁니다. 분포권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Q2분의 사인 2mq분의 파이분의 사인 2m분의 파이죠.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2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2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q가 붙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1번에 특징 1번에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KD가 있잖아요. 여기 KD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오죠, 피디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n차 고조파라고 한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KDN이라고 할게요. n차 고조파는 이 KDN 값이 이렇게 돼요. n이 붙어요. n차니까.
우리 고조파, 상고조파 할 때 3이 붙잖아요. 3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원래 오메가 T인데 상고조파는 맞죠? 그것처럼 N차니까 N이 붙어요.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주면 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고주파가 제거된다고요. 그래서 파행을 계산할 수 있다. 그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유도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적어도 이 KD가 의미하는 게 집중건 유기기전력분의 분포권 유기기전력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이 값은 1보다 작다. 당연하겠죠. 왜? 분포권의 유기기전력이 더 작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갔을 때 유기기전력 구해서 이 KD를 곱해야지 분포권 유기기전력, 우리가 원하는 유기기전력, 왜 우리는 분포권을 쓰니까 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끝나고 이거 다음 강의는 전절권, 단절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